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만 5명 추가되면서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불안한 분위기를 틈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계기관들이 일제히 경고에 나섰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펀드 그리고 반도건설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연합전선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른바 꼬마 빌딩으로 불리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국내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3차 감염으로 추정된 사례가 처음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확진자 5명이 추가됐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하루 동안 확진자 5명이 추가돼 총 1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8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요.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번째 확진자에게 2차 감염된 6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가족 내 전파 사실이 확인이 되면 3차 감염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에 도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한 교민 350여 명이 오늘 오후에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우한 교민 368명을 태우고 우한에서 출발한 전세기는 오늘 아침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전세기에 탄 교민 중 18명은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밤 8시 45분 두 번째 전세기가 출발해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 350여 명 정도를 태우고 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우한을 다녀온 대한항공 여객기가 방역을 마친 뒤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첫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조사 중인데 경우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하루에 나온 추가 확진자만 5명인데 이 중 2명은 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감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6번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오면서 검사 양성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양성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전후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3번 확진자에서 6번 확진자로 그리고 가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난 건데 이들과의 접촉자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긴급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당분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것밖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이나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그 외에는 손 씻기하고 그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을 해서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공기 감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편 질보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대해 역학적으로 전파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선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산업계를 덮쳤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번 주부터 울산과 전주 공장의 주말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협력업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단체 휴가 등 생산 차질에 따른 대책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와이링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진행했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수급을 할 거냐, 와이링이 이제 끊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실무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쌍용차도 부품 수급 차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과 르노 삼성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품 공장들의 가동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생산 차질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든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정말 골치 아픈 형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공급 차원에서도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차는 다음 주 초 재고 상황을 파악한 뒤 중국 공장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금융시장이 신종 코로나 확산 소식에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은 기자, 오늘도 증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소폭 상승 출발한 증시는 장막판인 오후 3시쯤 확진자가 늘었다는 소식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2119.01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212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해 2.12% 떨어진 642.4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세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4,25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지수를 뒷받침하던 IT 주마저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14위까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백신이나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나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 파생상품 시세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선전지수, CSI 300지수와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ETF 상품들도 수익률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증시가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전 국민적인 우려를 낳자 이를 틈탄 스팸 문자와 가짜 뉴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증권시장에선 근거 없는 테마주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일제히 공식 경고에 나섰는데요. 이광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감염 소식에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 때마침 도착한 관련 정보 문자는 경계감을 무장해제시키기 쉽습니다. 궁금증에 서둘러 눌러보지만 내용은 스팸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내나 공지를 사칭하는 스팸 관련 신고만 이미 2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을 악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자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확진자의 개인 동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여러 장소를 나열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지나갔던 자리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침을 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종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에 기댄 테마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6개 종목의 이상급 등을 경고하며 어수선한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주로 소규모 제약업체나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는데 급등의 타당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드러난 범죄 행위를 벌하는 건 사법기관의 몫이겠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불안감을 악용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를 시작으로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등에 이어 역대 6번째입니다. 중국에선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사람 사이 전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Our greatest concern is the potential for the virus to spread to countries with weaker health systems. 이번 결정으로 UN 소속 국가들은 국경 폐쇄나 비행 취소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WHO는 교역과 여행 등 이동 제한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는 10,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43명 늘어나 213명이 됐습니다. 일본은 확진자 중 2명이 폐렴 등 증세를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국인 감염자의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 전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인도와 필리핀, 이탈리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1개 나라가 감염권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이제 경제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손을 잡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 이른바 남매의 난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협력에 나섰다고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오늘 법무법인을 통해 3자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현 경영진에 의해서는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현 경영진 교체 이후에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혁신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이들의 연합 가능성은 낮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이유인가요? KCGI는 그간 한진그룹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대주주 가족 일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많은 고민 끝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전격 경영 참여를 선언한 반도건설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한층 더 격화되겠네요. 네, KCGI는 조 전 부사장, 반도개발과 한진칼 주식에 대한 공동 보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모두 32%가량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등을 돌리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29% 정도에서 22%대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조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과 카카오의 지분을 합하면 33%대가 됩니다. 양측 차이가 1%포인트 정도로 좁혀져 오는 3월 주주총회 표대결을 위해 치열한 우호 지분 확보 전쟁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른바 꼬마 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세를 매길 때 비교 대상이 모호해서 꼼수 증여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가치 산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마 빌딩은 10층 이하의 소규모 비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이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로 가치가 산정돼 왔습니다. 비교 대상이 모호하고 거래가 드물어 실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가 실제 시장 가격보다 크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산정이 더 엄격해집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 빌딩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신력을 갖춘 2곳 이상의 평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 중 세금이 법으로 확정되는 기간에 이르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과세 형평성이 저해가 심한 물건부터 찾아서 상속증여세의 시가 과세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것도 큰 정책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된 꼬마 빌딩을 국세청이 좀 더 꼼꼼하게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인데요. 국세청 출입하는 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부의 꼼수 대물림 적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꼬박꼬박 언급이 되는 게 이 꼬마 빌딩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꼬마 빌딩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50억 원 앞밖에 층수를 보면 5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을 말합니다. 이보다 크고 비싼 건물은 물려주면 여러모로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반면 꼬마 빌딩은 적당한 가격에 세금을 탈루할 구멍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꼬마 빌딩이 다른 건물과 달리 이 시가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파트와 토지, 심지어 오피스텔까지 이 국세청이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 시가를 발표합니다. 이 기준 시가, 대략 시가 대비 80% 정도 선인데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매기면 나름 적정 수준의 세금 부과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은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수조사 이뤄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가 부족하다 보니 기준 시가가 시가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칩니다. 꼬마 빌딩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때도 이 낮은 금액으로 과세가 돼 왔던 건데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아예 꼬마 빌딩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국세청은 뭐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제 관심사가 세금이 얼마 더 내야 되냐 뭐 이런 거일 텐데 과연 얼마나 늘어나나요?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씨가 소유한 이 본인 비거주용 부동산을 20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예전 방식으로 하면 35억 원 빌딩을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는 12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해당 건물 감정평가 가액이 55억 원으로 나온다면 증여세는 22억 6,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약 80%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적용 시기는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이 부동산 중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법정 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이 대상으로 됩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이른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경영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두 금융그룹 최고 경영자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차기 회장 구도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제재를 앞두고 손태승, 함영주 두 CEO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고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고 손 회장은 연임 가도에,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융당국이 DLF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내부 통제 부실을 최고 경영자에게도 물은 겁니다. 본점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하여 대규모 불안정 판매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하여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금융입니다. 3월 주주총회 이전 문책경고 효력이 발생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파트너인 우리은행장 인선 절차도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보류됐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신중하고 신속하게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공산이 큽니다. 함 부회장의 거취도 당국의 중징계 결정으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금융 역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게 돼 그룹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오늘부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됩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그리고 경영계는 정부 승인과 각종 제한 조치가 너무 많다며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특별 연장 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나 재난 수습에 한해 허용됐지만 여기에 경영상 이유가 추가됐습니다. 자동차 리콜처럼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신종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 수습 등이 경영상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업무량 급증도 기존보다 주문량이 20% 이상 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산품 납기가 일주일가량 당겨진 경우 등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이번에 특별연장근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일단 현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돌발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시적, 이례적 상황에 대한 대처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빙과류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불가피한 연장 근로를 했다는 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영계는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개선안의 취지가 약화됐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소비자 32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옷에 먼지가 쌓이고 무상 리콜을 받아도 피해가 여전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이 오늘 소비자들이 결국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군요. 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324명은 오늘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2016년 4월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판매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의류건조기인데요. 약 145만 대가 소비자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되고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결함이 있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공정위에 LG건조기 광고가 과장됐다며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의 의류 건조기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한 뒤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LG전자는 위자료 지급은 거부하고 대신 자발적인 무상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무상 리콜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무상 리콜을 받았지만 결함이 여전하다며 소송에 참가한 이들도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이른바 소부장 펀드입니다. 10,000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가보니 실제로는 판매사 영업점마다 조건이 달랐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최근 수익률이 좋다는 소부장 펀드 가입을 위해서 하나금융투자의 한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최소 가입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직원의 말에 비싼 감이 있었지만 A씨는 직원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점별로 최소 가입 한도가 다 달랐습니다. 100만 원 하실 건가요? 이게 최소 가입 금액 100만 원이요. 대부분 공모펀드들이 최저 가입 금액은 없어요. 고객님 하시고 싶은 대로 10,000원 이상 가능하세요. 이게 내일까지긴 한데 벌써 저희는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최소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었긴 했고요. 문제는 실제 투자 설명서에도 최소 가입 금액 제한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A씨가 처음부터 B지점을 방문했다면 당초 계획했던 50만 원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점별로 최소 가입 한도가 왜 다른 걸까? 하나금융투자 측은 공식적으로는 최소 금액이 없는 게 맞다라면서도 가입 금액이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분산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영업점별로 가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점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계획과는 다른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거는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한도가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게. 판매사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좀 잘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업의 기술 자립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가 편의를 먼저 앞세운 한 증권사의 금액 장벽에 퇴색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인데요. 이번 브렉시트로 인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I will be making a dignified exit from the European Union. It is a great moment for our country. It's a moment of hope and opportunity, but it's also, I think, a moment for us to come together in a spirit of. 브렉시트에도 단기간 내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EU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 기간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또 한 EU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영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한 EU FTA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EU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던 게 EU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U에서 재차 인증을 받아야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대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EU의 추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 교역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정부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량 감염과 후폭풍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과 정부 대응,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합니다. 포스코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2% 줄어든 3조 8,689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64조 3,668억 원으로 0.9%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4.8% 증가한 1조 9,8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철광석 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포스코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1월도 어느덧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2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3도 보이겠는데요.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으니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광주가 9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편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화 돼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로 지참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수원과 춘천이 영하 4도로 춥겠지만 한낮에는 수원 7도, 청주가 8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8도에서 10도 사이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과 제주가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남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보이며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은 확인된 바 없지만 확률이 떨어지고 중국산 음식 등을 먹는다고 해서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잠복기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우후죽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필요하지만 가짜 정보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